지적장애를 가진 우리 학생들의 미래, 어떻게 하면 더 활짝 열어줄 수 있을까요? 이게 참 고민이 많으실 텐데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학생들의 잠재력을 정말 최대한으로 끌어낼 수 있는 아주 실질적이면서도 따뜻한 진로지도 방법, 그 구체적인 전략들을 하나하나 짚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시작해볼까요? 딱딱한 정의부터 들어가면 머리 아프잖아요. 그쵸? 그래서 우리한테 아주 친숙한 영화 속 인물들부터 한번 만나보려고 해요. 아마 이분들을 보면 아, 이런 특성이구나 하고 훨씬 더 쉽게 와닿으실 거예요. 자, 영화 아이앤샘의 샘, 그리고 맨발의 기봉이의 기봉씨, 다들 기억나시죠? 샘 같은 경우는 어땠나요?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건 끝까지 고집하잖아요. 그리고 단순하게 반복하는 일은 또 기가 막히게 잘하죠. 반면에 우리 기봉 씨는 생각하고 행동하는데 시간은 좀 걸리지만 일단 반복해서 외운 건 정말 또렷하게 해내고요. 바로 이런 거예요. 이렇게 영화 속 인물들을 떠올려 보면 지적장애의 다양한 모습들을 이해하는데 아주 좋은 출발점이 됩니다. 네, 이렇게 영화 속 캐릭터들로 감을 좀 잡아봤으니까요. 이제는 좀 더 전문적으로 들어가 볼게요. 임상적으로는 과연 지적장애를 어떻게 정의하고 진단하는지 그 정확한 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흔히 지적장애라고 하면 IQ가 낮은 거? 이렇게만 생각하기 쉬운데요. 사실 그게 전부는 아닙니다. 핵심은 크게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물론 지적 기능에 한계가 있다는 점. 그리고 두 번째가 정말 중요한데 바로 일상생활에 꼭 필요한 적응 기능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적응 기능이라는 건 개념을 이해하거나 사람들과 어울리거나 실제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기술들을 다 포함하는 거죠. 그리고 이 모든 특징이 발달 시기, 그러니까 만 18세 이전에 나타나야 한다는 조건이 붙습니다. 그럼 병원에서는 어떤 기준으로 진단을 내릴까요? 우리가 보통 DSM-5라고 부르는 진단 기준이 있는데요. 여기서 딱 세 가지를 봅니다. 첫째, 추론이나 문제 해결 능력 같은 지적 기능에 어려움이 있는가? 둘째, 혼자 생활하거나 사회적인 역할을 해내는 그런 적응 기능에 어려움이 있는가? 그리고 마지막 셋째, 이 두 가지 어려움이 발달 시기에 시작되었는가? 이 세 가지 기준에 모두 해당되어야 공식적으로 진단이 내려지는 겁니다. 지적장애라고 해서 다 똑같은 게 아니에요. 그 정도에 따라서 크게 4단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경도, 중등도, 중도, 그리고 최중도 이렇게요. 당연히 단계별로 필요한 지원의 수준도 다 다르겠죠? 그러니까 가끔씩만 도움이 필요한 친구부터 정말 삶의 모든 부분에서 도움이 필요한 경우까지 그 스펙트럼이 아주 넓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진짜 주목해야 할 숫자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85%.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지적장애가 있는 분들 중 무려 85%가 상대적으로 정도가 가벼운 경도에 해당한다는 거예요.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바로 우리 일반 학교 선생님들이 교실에서 이런 학생들을 만날 확률이 생각보다 훨씬 높다는 이야기거든요. 자, 좋습니다. 그럼 이제 이론적인 이야기는 이쯤 하고 진짜 실전으로 들어가 보죠. 우리 교육자분들 그리고 부모님들이 학생의 성장을 돕기 위해 바로 써먹을 수 있는 구체적인 지도 전략들 지금부터 하나씩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전략 묶음입니다. 일단 제일 먼저 해야 할 건 학생이 현재 상태를 정확지 않은 거예요. 적응행동 척도 같은 도구를 써서 객관적으로 파악하는 거죠.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친구들이 실패 경험이 많아서 난 뭘 해도 안 돼 하는 학습된 무기력에 빠지기 쉽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작은 거라도 해냈다 하는 성공 경험을 자주 만들어주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거기에 더해서 직접 시범을 보여주거나 여러 번 반복하거나 비슷한 것끼리 묶어서 가르쳐주는 방식으로 인지적인 부담을 덜어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요. 학생 자체에만 집중해서는 안 되겠죠. 그 학생을 둘러싼 환경, 이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가정이나 학교 환경이 어떤지 세심하게 살펴봐야 해요. 만약에 말이 좀 서툴다면 그림카드 같은 보조도구를 써서 소통을 도와줄 수 있고요. 또 가끔 보이는 반복적인 행동, 이걸 상동행동이라고 하는데 이럴 때는 응용행동 분석이라는 과학적인 방법을 써볼 수 있어요. 그냥 하지마 하는 게 아니라 왜 저런 행동을 할까? 원인을 찾아서 긍정적인 행동으로 바꿔주는 거죠. 바로 이 지점이 핵심입니다. 상동 행동을 중지한다고 해서 그 목표가 단순히 그 행동을 멈추게 하는 것에만 있으면 안 돼요. 그게 아니고요. 그 행동을 대신할 수 있는
훨씬 더 기능적이고 긍정적인 다른 행동을 가르쳐 주는 게 진짜 목적이라는 겁니다. 이건 정말 중요한 생각의 전환이에요. 무조건 막는 게 아니라 더 좋은 길을 알려주는 거죠. 자, 지금까지 여러 전략들을 살펴봤는데요. 어쩌면 지금부터 할 이야기가 가장 중요할지도 모릅니다. 외부에서 아무리 도와줘도 학생 스스로 하고 싶은 마음이 없으면 소용없잖아요. 그쵸? 바로 그 내적 동기와 자신감을 어떻게 깨워줄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당연한 얘기지만 학생마다 성향이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지도 방법도 학생에게 딱 맞춰야겠죠? 이 표를 보시면 아주 좋은 힌트를 얻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사람들과 어울리는 걸 좋아하는 학생이라면 당연히 팀 활동이나 또래 활동을 시켜주는 게 효과적이겠죠? 반대로 혼자 있을 때 더 편안해하는 학생이라면 조용히 개인 과제를 주고 느긋하게 칭찬해주는 게 훨씬 좋을 거고요. 또 처음부터 어려운 걸 주지 말고 쉬운 것부터 해서 성공의 맛을 보게 해주는 거. 그리고 결과가 이게 뭐야가 아니라 와, 정말 열심히 노력했구나 하고 과정 자체를 칭찬해주는 것. 이런 하나하나가 학생의 닫힌 마음을 여는 마스터키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이 질문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만약 우리가 학생의 부족한 점, 결함을 보는 데서 눈을 돌려서 그 학생만이 가진 반짝이는 가능성에 집중한다면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어쩌면 우리의 이 작은 관점의 전환 하나가 한 아이의 인생 전체를 바꿔놓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